4월 BLS 고용보고서 이후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IMF 총재가 금리 인하 올해 안에 있을 것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 뉴욕 연은 총재죠. 존 윌리엄스는 현재의 기준금리가 상당히 제약적인 수준이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빠르게 후퇴했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9월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금리 인하 시즌에 들어서면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과거 역사 패턴에 의하면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에 증시 폭락이 늘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제의 영상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영상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일단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총 수요가 둔화가 됩니다. 이 총 수요라는 것은 결국 소비, 투자, 순수출이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가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기업의 경우에도 금리 상승이 되면 금융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되겠죠. 투자가 축소됩니다. 결국 기업들이 생산 물가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고 제품 가격과 임금 상승률에 결정이 되죠. 이게 전반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보통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물가를 잡는 흐름이 메커니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만약에 연준이 금리가 올려서 물가를 잡은 게 아니라면 어떤 경제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의 미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를 그렇게 올렸지만 수요 둔화는커녕 오히려 경기 확장 국면을 이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야 ISM, 제조업 PMI라든지 서비스 PMI가 위축 영역으로 들어섰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기업 투자 내용 보시게 되면 일부 AI를 중심으로 지식산업 재산 차별화된 투자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금리를 그렇게 올렸어도 미국의 소비와 고용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화정책이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이민자의 급증이 있었다는 거 모두 예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번에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국제유가 WTI 흐름 보시면 고점을 기록한 게 22년 5월 무렵이거든요. 3월, 5월 무렵입니다. 이때 110불을 상회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80불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중동 리스크도 생겼고 확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오면서 지금의 국제 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유가가 금리를 높여서 수요 둔화에 따른 프라이싱이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오펙 감산에 따른 생산량 조절 영향인지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불분명한 영역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하강하고 둔화되는 건 당연한 수순인데 문제는 시차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차가 매번 과거와 같은 동일한 시간대를 갖고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것, 10년 2년물을 보기도 하지만 10년 3개월군의 역전 흐름이 경기 침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역전된 이후에 1년 6개월이냐 2년이냐 이런 시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요인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왜 이런 시차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냐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즉 과거 패턴과는 다른 지금의 경제 구조라든지 경제 주체들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했기 때문이죠. 이런 흐름의 변화를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거치면서 막대한 재정 지출이 이뤄졌고 이후의 경제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말씀드린 경제 주체들의 소비 행태도 달라졌고 근로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른 통화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과거와 같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지금의 높은 금리가 어떻게 파급 효과로 나타나게 될지를 과거 패턴에 의해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의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은 게 아니라면
제가 다소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물론 영향을 줬겠죠. 아까도 WTI 예를 들어 설명드렸듯이 금리 올리면 물가 잡는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영향력의 상대적인 측면, 강도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안해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한마디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유가를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의 실물 경기에 나타나는 부담, 이 부담의 정도가 실제 경기 침체라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과거 사례 패턴을 놓고 따져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조짐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증시는 금융여건 완화 기대를 선반영해서 가격에 프라이싱을 한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된 은행대출 태도지수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대출이 다소 엄격해졌죠. 지난 분기 대비 엄격해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정도 지금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베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요 약화에 대한 응답도 증가하긴 했지만 사실 전고점에 비해서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금융 환경이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은행대출 태도가 지난 분기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소폭 반등하는 이런 모습이 집계가 됐지만 구조적으로 수요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라든지 대출에 대한 엄격해진 그런 강도 자체가 글쎄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대출 조건이 덜 까다로워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기업 대출에 대한 리파이낸싱이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전반적인 부도 위험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헤드라인 자체는 대출이 엄격해졌다라고 집계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전분기 대비라 그 강도 자체는 요만큼의 상승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금융 완화 기대를 모두 선반영한 상황이 지금 금융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 더 상승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이상의 더 강한 경제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 더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강세장이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 폭락이 일어난다라는 패턴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례를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까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위 보험성 금리 인하를 했던 사례를 가져와서 지금의 높은 금리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라면 오히려 더 모멘텀으로 강하게 상승 요인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 패턴에 의하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 폭락이 대부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죠. 선제적으로 증시 안정을 위해서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 요때입니다. 90년대 사례랑 19년도 사례를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특히 제가 19년도 사례를 말씀드릴 때만 하더라도 이 19년도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레포 발작 이후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스닥은 추세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2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죠. 사실상 이 시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금리 인하 동결 후에 한 6개월 뒤에 팬데믹이 터졌거든요. 따라서 조금 길게 보면 이 19년도 사례를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을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차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리 인하 시기에 무조건 증시 급락, 증시 폭락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두 개의 사례, 90년대와 19년도 사례는 오히려 증시가 상승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그 전후로 경기 침체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게 일어났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오히려 경기 침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는 게 사실 금리 인하를 할 때
증시가 폭락하면서 물가도 잡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매번 반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던 대표적인 사례 두 개를 꼽아서 90년대와 19년도에는 오히려 증시가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10년 3개월물의 역전 스프레드를 놓고 봤을 때 19년도는 글쎄요, 보시면 코로나로 이어졌던 이런 패턴이 있고요. 90년도 사례를 보시면 역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9년도에는 우리가 금리 동결하고 6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인 대응이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그런 위치긴 하죠.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90년도 사례인데, 90년도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10년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단순하게 금리 인하 시기에 증시 급락이 없었다라는 패턴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장단기 스프레드를 놓고 함께 비교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성공 사례로 꼽은 90년대와 19년도의 사례가 반드시 100% 성공이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다소 거리감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19년도 사례는 얼마 안 가서 코로나라는 게 터졌고, 90년도 뭐 대표적인 사례라고 꼽을 수 있겠지만 이때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지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하 시점의 증시 폭락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과거 패턴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다 나타났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없이 금리를 낮추게 되는 상황이 이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채권금리부터 살펴보면 과거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시장금리 수익률의 비교 영상을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직전까지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만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인하 목적에 따라 수익률 평가가 달랐는데 보험성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이 말씀을 드렸죠. 이 보험성 금리 인하 시즌이 언제냐? 아까 말씀드린 이 90년도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90년대처럼 보험성 금리 인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경우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없이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꼽을 수 있는 90년대, 여기랑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게 봤을 때 그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런데 다만 90년대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수준에서는 적어도 전쟁을 제외하고서는 여기서 금리를 더 올릴 만큼의 물가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물가 재가속이나 고착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습니다만 과거처럼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될 정도의 이유가 되나,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파월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지금의 긴축 효과에 따라서 시차가 지금 다가오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을 더 고민해야 될 시기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금리는 계속 하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채권시장에서의 시장금리의 안정적인 매수세가 이어진다라는 의미는 금융자산시장, 즉 증시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완화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시에도 나쁠 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된다면 보험성 금리 인하, 선제적 금리 인하라는 명분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더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슈까지 맞물려서 상당히 모멘텀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환경이 갖춰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판단은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가서 어떤 목적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한 시장 수익률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해지는 필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재차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채권 투자를 할 때 결국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례 중에 재차 물가가 반등할 사례랑 경기 침체 없이 경기가 확장될 경우, 이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용의 둔화 정도로 경기 침체 없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될 경우,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까지 더해져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경우 결국에는 재차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라니냐에 대한 전환점이 시작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지금 5월, 6월, 7월 보시게 되면 벌써 이 파란색 라니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라니냐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죠. 원자재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될 여지가 높아지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원자재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흐름도 결국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저는 사실 이번 조정 구간에서 조정 직전에 저번에 들고 있었던 원유주 비중을 좀 줄였고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재매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천연가스 종목까지 포함을 해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기업들의 투자는 원래 고금리 상황에서는 투자가 저조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과거와는 달리 지금 투자를 주도하는 것은 글로벌 탑10 기업들이죠. 높은 자본 조달 금리와 무관한 기업들입니다. 현금 보유량이 많고 실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커버할 수 있는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 주도로 기업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우려가 있고 여기에 기업들의 재고 축적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필요할 때마다 즉시 관리하던 재고 관리 시스템이 더 많았는데 앞으로는 기업들 자체가 더 많은 재고를 쌓아놓게 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고 투자 수요가 증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금리 인하 시즌이 다가오게 되면 펀더멘털의 실적이 잘 잡히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 금리 인하 모멘텀이 더해져서 강한 상승 추세의 기대감이 본격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더불어 강하게 작용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결국 금리 인하 시기는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번 조정 국면에 결국 물가 상승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는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